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의 스위니 토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작이고요. 원제는 스위니 토드 더 데몬 바버 오브 플릿 스트리트입니다. 직역하면 스위니 토드 플릿거리의 악마 이발사 정도 되겠지만 한국어판 제목은 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로 번역했습니다. 원제의 플릿거리란 정보는 관객들의 흥미 유발 요소가 아니므로 과감히 뺀 것 같고, 악마 이발사나 귀신 들린 이발사 라고 그러면 너무 직설적이고 의미 범위가 좁으므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라는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즉 보고 싶게끔 잘 지었다고 봅니다. 이 영화가 요즘 나온다면 부재 없이 스위니 토드라고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원래 스위니 토드는 도시 전설을 바탕으로 극작가 크리스토퍼 본드가 만든 연극이었습니다. 1979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각색되어 스티븐 손드하임이 작사, 작곡하고 휴 휠러가 극본을 썼다고 합니다. 1979년 초연 이후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 남녀 주연, 작곡, 작사상 등 8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드라마 데스크상 9개 부분, 영국 로렌스 올리비에상의 2개 부문에서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된 리바이벌 버전도 끊임없이 수상하거나 노미네이트된 명작입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 초연, 2016년 재연, 2019에서 20년에 3년 이렇게 3번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연은 스위니 토드 역의 조승우, 홍광호, 박은태, 러빗브잇 역에는 옥주연, 리나, 김지연 등이 캐스팅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녀 주인공 2사람이 열연할 정도로 엄청난 뮤지컬이었던 것이죠. 언젠가 다시 공연한다면 꼭 보러 가고 싶은 뮤지컬입니다. 스위니 토드는 팀 버튼의 작품 중 다른 작품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작품이라 별 기대를 안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2시간에 달하는 이 작품을 보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끝까지 몰입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한 감독을 정주행하다 보면 숨어있는 저평가된 보석 같은 작품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 작품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팀 버튼의 2005년작 찰리와 초콜릿 공장 유령 신부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2007년 제작한 스위니 토드 역시 뮤지컬이었죠. 팀 버튼은 연달아 3작품을 뮤지컬로 만든 것인데요. 물론 제작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팀 버튼 감독님의 의지 또한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3작품을 모두 다 본 사람으로서 팀 버튼과 뮤지컬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팀 버튼이 만들면 뮤지컬도 평범하거나 무난하지 않고 팀 버튼스럽게 특별하게 뽑혀집니다. 오늘은 뮤지컬 영화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뮤지컬의 장르적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에 서사를 입히거나 서사에 노래를 입히면 뮤지컬이 됩니다. 연기에 노래를 입히거나 노래에 연기를 입혀도 뮤지컬이 되네요. 즉 뮤지컬은 노래가 중심이 되는 장르입니다. 흔히 노래는 넘버라고 부르죠. 어떤 뮤지컬이 성공하려면 노래와 서사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노래와 연기가 얼마나 잘 조화되는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영화와 대등한 즐길거리로 사람들은 콘서트와 뮤지컬을 손꼽을 정도로 뮤지컬은 장르적 파워나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다만 영화에 비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까지 가는 금액적 부담감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게 흠이라면 흠이겠죠? 저는 위키드 캐츠 정도 봤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뮤지컬을 즐길 수도 없게 되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영화에서 음악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요. 음악 없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찾아보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99%의 영화들은 음악을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영화에서 음악은 연기나 서사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음악에 가사와 서사를 입힌 뮤지컬은 영화라는 장르에 최적화된 장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직도 회자되고 수많은 상을 수상한 레미제라블, 사랑은 비를 타고, 메리 포핀스, 사운드 오브 뮤직, 오즈의 마법사, 시카고, 물랑루즈, 맘마미아, 그리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위대한 쇼맨, 드림걸즈, 로키 호러 픽처쇼, 헤드윅, 원스 같은 작품들은 명작이죠. 자, 이렇게 열거한 이제까지의 모든 뮤지컬 영화들과 스위니 토드는 차별화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스위니 토드는 스릴러를 표방합니다. 스릴러는 관객들의 긴장감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그 스릴감을 즐기는 장르이죠. 스위니 토드의 분위기는 차갑고 어둡습니다. 팀 버튼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영화는 스위니 토드의 복수극입니다. 뮤지컬이 원작인 만큼 이 영화는 각각의 넘버들의 활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부터는 각 넘버들이 어떤 점에서 뛰어난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퀀스는 한밤중에 안개를 뚫고 배가 런던에 입항하는 중입니다. 청년 앤소니는 희망과 설레임을 품고 노래를 부릅니다. No Place Like London 이란 넘버입니다. 자, 가사를 보면 세상의 신비로운 곳 전부 가봤어. 다르다넬스 해협부터 안데스 산맥까지. 하지만 런던만한 곳이 없어. 자, 여기까지 들은 관객들은 안소니가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배낭 여행객의 심정으로 마침내 런던에 도착한 것을 무척이나 흥분하고 기대하고 있구나. 앞으로 어떤 여행이 펼쳐질까? 두근두근 조마조마하겠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안소니가 하지만 런던만한 곳이 없어 라고 부르자마자 연이어서 스위니 토드의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며 그래, 런던만한 곳이 없지 라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스위니 토드의 표정은 비장하고 결연합니다. 화나 있는 것도 같고 한을 품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노래의 분위기가 희망에서 절망으로, 기대에서 분노로 급반전하는 것이죠. 이 영화에는 혹은 이 뮤지컬에는 이러한 넘버들이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뮤지컬 영화들의 넘버들은 솔로곡들이 많죠. 물론 안소니와 스위니 토드처럼 대화하듯이 주고받는 곡들도 여럿 있고 합창곡도 여럿 있습니다만 스위니 토드처럼 대화하는 맛을 잘 살린, 그 말의 맛을 잘 살린 넘버들을 가진 뮤지컬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스위니 토드의 매력은 넘버들의 절묘한 배치와 호응이에요. 자, 영화의 순서대로 넘버들을 분석하며 계속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런던만한 곳이 없지. 이렇게 스위니 토드가 말하니까 뭔가 다른 결의 분위기를 눈치챈 안소니는 토드씨? 하고 되물어요. 토드는 말하듯 노래를 부르죠. 넌 어려서 세상 무서운 줄 몰라. 하지만 알게 될 거야. 여기까지 차분히 노래하던 스위니 토드는 배 앞으로 나서며 런던 전경을 바라봅니다. 도개교 문이 올라가는 걸 보고 뭔가 벅차오른 듯 토드는 랩을 내뱉듯이 노래를 내뱉어요. 크고 시커먼 구멍이 있어 벌레들이 오글대고 정의 따윈 사라진 곳, 그것의 이름은 런던. 극소수 가진 자들이 가진 거 없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지. 세상의 신비로운 곳 나도 다 가봤어. 인간의 잔혹함, 안데스 산맥처럼 신비해. 그래, 런던만한 곳이 없지. 같은 런던을 보고 철없는 안소니는 꿈과 희망을 품는데 인생의 쓴맛, 매운맛을 다 본 스위니 토드는
인간의 잔혹함을 런던에서 봅니다. 영어 원본 가사는 이래요. There's a hole in the world like a great black pit, and the vermin of the world inhabit it, and its morals aren't worth what a pig can spit, and it goes by the name of London. At the top of the hole, see the privileged few.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들으면 한마디로 랩 같아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왓챠에서 보셔도 됩니다. 진짜 랩 같습니다. 가공과 운율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특히나 이렇게 말놀이하기 특화된 언어이죠. 영어의 발음이 귀에 착착 붙으며 리듬감을 타게끔 만듭니다. 스티븐 손드하임의 작사 실력이 탁월하다고 보죠. 자, 벤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안소니가 괜찮냐고 묻죠. 스위니 토드는 기분이 묘하군. 낯익은 거리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어둠뿐이니. 어둠이요? 유령들. 그리고 토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줘요. 한 이발사가 있었어. 그의 아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 어리석은 이발사에게 그녀는 삶의 전부였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 그녀는 정숙했고 그는 너무 순진했어. 자, 이 둘의 과거는 눈부시게 뽀사시한 빛깔로 새하얗게 나옵니다. 마치 포토샵 블러 처리한 것 같아요. 이 영화도 팀 버튼의 다른 영화들처럼 현실은 회색 빛깔의 창백한 어두움이고 과거는 화사하고 오색 찬란한 총천연색 빛깔로 표현됩니다. 팀 버튼에게 현실은 이처럼 어둠이 그윽한 공간이고 과거나 꿈 같은 환상적인 곳들은 선명한 총천연색 공간으로 표현돼요. 일반 사람들의 관념과 정반대되는 색감이죠. 심지어 유령 신부에서 팀 버튼은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죄다 회색으로 표현했고 지하세계, 사후세계의 죽은 자들을 원색의 화려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해야만 했을까요? 이러한 표현 양식에서 우리는 삶의 부정, 죽음의 긍정이란 맥락을 끄집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팀 버튼은 삶보다 죽음에 더 강렬한 매력을 느끼는 듯 합니다. 그의 이미지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긍정하는 이미지들로 가득해요. 살아있는 자들도 얼굴빛이 한결같이 하얗게 질려서 마치 죽은 자처럼 표현됩니다. 이 죽음의 이미지는 상식화된 끔찍하고 잔인하고 두려운 이미지가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 무엇처럼 표현됩니다.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은 죽음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의 사신이 낫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윙카 같은 죽음의 천사가 환하게 웃으며 같이 놀자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팀 버튼의 영화들을 정주행하면서 제 자신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던 부정적인 죽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영화란 매체가 삶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 할 만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팀 버튼의 영화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 버튼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죽음이 친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요즘 삶에 힘들고 지칠 때면 죽으면 편안할 거야.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죽으면 영원히 쉴 수 있어.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자살하자는, 즉 죽음을 조장하자는 말은 아니죠. 다만 죽음이 이전보다 내 삶에 더 친근하게 깊숙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철학적으로 봐도 죽음을 긍정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성인들은 죽음을 깊게 사유했습니다. 삶이란 죽음에 맞닿아 있죠.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는 건 죽음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요 위선일 뿐입니다. 가볍고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 때 오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사람이 끝이 있음을 알 때, 언젠가 자신이 죽으리란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팀 버튼은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죽음을 한없이 긍정하며 스크린을 온통 죽음에 대한 찬미로 수놓았습니다. 이토록 치열하게 죽음의 이미지들을 끈질기게 나열하는 감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팀 버튼이 깊이를 획득하는 지점은 정확히 그가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겸허해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과거에 행복했던 한때의 스위니 토드와 부인은 갓난 아기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활짝 웃으며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탐했지. 법을 무시하는 판사. 독수리처럼 발톱을 세우고 이발사를 낚아채 갔지. 그리고 남은 건 기다리는 일뿐. 그녀가 무너지길. 여리고 어리고 연약한 아름다운 그녀. 경찰관들은 죄 없는 토드를 몽둥이로 후려쳐서 끌고 가고 뒤에 숨어있던 판사는 튀어나와 토드 아내의 어깨를 슬며시 잡아요. 그러자 그녀가 유혹에 넘어갔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안소니가요. 까마득한 옛날 일이야. 어떻게 됐는진 아무도 모르겠지. 스위니 토드의 기억은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끝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채 런던에서 추방돼서 세상을 떠돌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금 런던으로 돌아온 거예요. 스위니 토드는 안소니가 건네는 악수도 그냥 무시하고 무언가 홀린 듯 걸어가요. 걸어가며 아까 내뱉었던 랩 같은 가사를 가사만 조금 바꿔서 다시금 혼자 되뇌이죠. 크고 시커먼 구멍이 있어. 쓰레기같이 더러운 인간들. 추악한 벌레들이 우글대는 곳. 아마 스위니 토드는 런던을 떠나 있던 10여 년 동안 인간의 추악함에 대해 깊이 묵상한 듯 합니다. 어쩌면 아내를 빼앗아버린 판사의 추악함을 질리도록 곱씹고 곱씹었을 겁니다. 이건 특이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 지점을 잘 나타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렸을 적에 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이유 없는 구타를 당한 사람도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죠. 인생의 특정 시점에 겪은 어떤 강렬한 기억은 그 사람에게 평생 달라붙어서 못 살게 굽니다. 잊어버려야지, 잊어야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그 잊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더 못 잊습니다. 저도 특정 기억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데 어떤 기억은 몇 년 동안 생각나고 어떤 기억은 몇십 년째 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며 반복 재생되는 기억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도 거의 불가능할 지경으로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생각들이, 경험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과거의 어떤 시점에 사로잡혀 흐르지 않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2014년 4월 16일에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스위니 토드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런 끊임없는 되새김질이 결국 한이 되는 것이죠. 스위니 토드는 복수하러 런던에 돌아온 것입니다. 스위니 토드의 걷는 모습을 찬찬히 살피던 카메라는 갑자기 먼저 앞서 나가요, 카메라가.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카메라가 급격하게 돌진합니다. 영화다운 테크닉을 팀 버튼은 적극 활용하여 런던의 거리 구석구석의 풍경을, 구석구석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보여주죠.
골목의 끝에 다다랐을 때 스위니 토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실제 그 토드가 몇 시간을 걸었을 거리를 급격한 카메라 빨리 감기 효과로 점프한 것이죠. 탁월한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에요. 러닝타임이란 말만 보아도 시간이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영화는 음악 못지않게 강약 조절이 중요합니다. 늘어지는 장면이 있으면 반드시 도약하거나 점프하는 장면을 혹은 빨리 감는 장면을 넣어줘야 보는 맛이 있죠. 노련한 음악가들은 잔잔한 부분과 재빠른 부분을 번갈아 배치해서 듣는 이의 혼을 빼놓죠. 팀 버튼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연출 덕분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끔 관객을 붙드는 거죠. 특히 이 영화는 스케일이 그리 크지 않고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스케일로 관객을 압도할 수 없으니 이처럼 시간을 도약하거나 음악이나 가사적인 테크닉과 연출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해야만 합니다. 스위니 토드는 러빗 부인의 파이 가게로 들어가요. 원래 그 2층이 자신이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뮤지컬 넘버인 The Worst Pies in London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인 스위니 토드와 러빗 부인의 첫 만남인 셈인데 노래가 정말 좋아요. 러빗 부인의 유쾌하면서도 대장부 같은 성격이 잘 묻어나는 명곡입니다. 유튜브에 옥지연 씨가 부른 한국 버전도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래요. 정말 흥이 나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손님이다. 뭐가 그리 급해요?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죠? 일단 앉아요 앉아. 얼마 만에 찾아온 손님인지 파이 드실래요? 정신사나워도 이해해줘요. Customer, wait. What's your rush? What's your hurry? You gave me such a fright. I thought you was a ghost. Half a minute. Can't you sit? Sit ya down, shit.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영화의 넘버들은 몰아치는 맛이 있어요. 특히나 강약 조절이 절묘해서 도입부에서 재빠르게 사람을 낚아채다가 어느 순간인가 느슨하게 노래를 부르고 다시 재빠르게 도약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테크닉적으로만 러빗 부인이 이렇게 부르는 건 절대 아니죠. 러빗 부인은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말을 붙이는 중인 것이죠. 가게가 좀 더럽긴 해도 몹쓸 병에 걸리진 않아. 노력은 해요. 하지만 손님들 발길 끊긴 지 오래. 여기요? 맥주도 한 잔? 손님들을 탓할 수는 없죠. 자, 가게 안에는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립니다. 러빗 부인은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기도 하고 밀대로 바퀴를 눌러 죽여요. 바퀴벌레는 기어서 빵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빵 속에서 기어 나오기도 하죠. 그만큼 손님이 없고 더럽고 불결한 망해가는 가게를 희화화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런던에서 제일 맛없는 파이니까 누가 사 먹겠어. 내가 만들지만 끔찍한 파인걸. 끔찍한 맛인걸. 런던 최악의 파이.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파이죠. 한번 먹어봐요. 토할 것 같죠? 그렇다는 거 알아요. 빵 껍질 뿐이니까. 여기 맥주 마셔요. 런던 최악의 파이. 스위니 토드는 시종 1관 심각한 표정으로 파이를 씹고 있고 러빗 부인은 어떻게든 손님의 호감을 끌어 파이를 팔아 먹으려고 애쓰는 대조가 참 재밌습니다. 특히 랩처럼 빠른 부분 다음에 이어지는 이 가사는 음만 들었을 때는 마치 꿈속을 헤매이는 듯한 아름다운 가사에 어울리는 음입니다. 그런데 런던 최악의 파이라니 토할 것 같죠? 라느니 대사가 나오니 음과 가사가 안 어울립니다. 갑자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대중가요도 이런 음과 가사의 불일치를 자주 활용하곤 하죠. 가사는 슬픈데 배경음은 화사하고 신나는 노래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하죠. 그러면 슬픈 가사의 슬픔을 신나는 배경음이 더욱더 슬프게 강조하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 노래 역시 가사는 웃기고 어이없는데 음악은 한없이 화사해서 아름다워서 묘한 감정이 들죠.
스티븐 손드하임의 작사, 작곡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석할수록 더 알겠네요. 자, 이 지점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 평론가들과 대중들의 평이 그토록 자주 갈리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대중들은 직감으로, 즉 느낌으로 영화를 보고 평론가들은 생각으로, 이론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지루하고 알 수 없게만 느껴지는 명작이라 불리는 작품들이 일일이 따져보고 분석해보면 놀랍고도 절묘하게 연역적으로 들어맞아서 높은 평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은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 결국 나중에 일일이 분석해보면 별 5개 줄 수밖에 없으리란 것을 알고 있기에 내 자신의 직감과 감정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믿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두 개는 달라요. 속도의 시대를 사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평론가처럼 진지하게 직업적 프로 정신을 갖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번 영화 스위니 토드 역시 자세히 뜯어보고 천천히 음미해보지 않으면 자칫 지루하고 괴기하고 잔인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영화예요. 이래서 평론가의 시각과 대중의 시각은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중과 평론가 둘 다를 존중합니다. 대중의 직감도 맞고 평론가의 논리도 맞죠. 저는 그 중간에서 그 둘을 다 포괄하고 아우르는 평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말이 영화를 대충 보거나 영화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게 있게 다뤄지길 바랄 뿐이에요. 계속 해볼게요.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러빗 부인이. 고기를 듬뿍 넣어야 맛이 나는데 고깃값이 금값이라 살 수가 없어. 길에 죽어있는 짐승도 귀해. 무늬 파이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 근데 이상해. 동네 고양이들 자꾸 사라져. 어쨌거나 대단한 사업 수완. 고양이 고기 파이라니. 난 그렇게 못해.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 재빠른 고양이 잡기도 어렵고 죽지 못해 사는 세상. 내 파이보다 훨씬 끔찍해. 돼지 비계만 넣은 기름덩어리. 느끼하고 메스꺼워. 빵은 푸석푸석. 과부 언자 어쩌겠어. 애써봐야 소용없죠. 런던 최악의 파이. 사는 게 뭔지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가사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스위니 토드가 이발소를 차리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 그 사람 고기로 러빗 부인은 파이를 만들어서 팔 테니까요. 이 가사에서 자영업자의 고뇌도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옆 가게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파이 재료로 쓸까요? 제가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해서 그런지 더 절실히 다가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서 죽을 맛입니다. 실제 살 길이 막막해서 죽는 사람도 여럿 있다는군요. 국가가 국민을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희 편의점도 지금 당장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만약 어떤 변수라도 생겨서 손님이 끊기라도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알바들 인건비 줘야 하고 월세 몇백만 원 줘야 합니다. 그걸 당연히 국가에서는 책임져 주지 않겠죠. 자영업자들은 매달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얼음 깨지면 물속에 빠져 죽어요. 러빗 부인은 중세시대의 과부로 혼자 살아가니 그 고달픔과 막막함은 오죽할까요? 가게엔 손님 하나 없고 파리와 바퀴벌레들만 득실거립니다. 이 와중에 구원의 천사 같은 스위니 토드가 방문한 거죠. 절대 놓치기 싫겠죠. 스위니 토드와 가게 2층으로 올라간 러빗 부인은 한때 그 2층에서 살았던 벤자민 바커와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벤자민 바커는 바로 스위니 토드의 옛 이름이죠. 스위니 토드는 벤자민 바커의 죄목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러빗 부인은 멍청함, 폴리시니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넘버, The Barber and His Wife, Poor Thing이 시작됩니다. 그의 아내는 예쁘지만 바보 같았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불쌍한 여자, 불쌍한 여자.
poor thing, poor thing 이라고 하는데 운율을 주어서 듣는 맛이 살아있어요. 오늘은 넘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래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일정한 높이로 하면 듣는 재미가 없어서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특정 단어를 높게 발음하거나 강하게 콕콕 집어서 말하거나 말하는 속도를 조절해줘야 듣는 이도 듣는 맛이 살아나서 더 집중하게 되겠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poor thing 이 부분도 노래의 포인트 부분을 해줘요. 잘 만든 노래는 특히 듣기 좋은 노래는 특정 음을 지나치게 높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의 강렬한 대비 효과 덕분에 사람들은 그 노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쇼미더머니 9의 최대 히트곡 BBS의 미라니 파트를 보면 맨 밑바닥에 소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특히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검색해보세요. 댓글에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좋다고. 사람 귀는 다 비슷비슷해서 내가 듣기 좋은 부분은 다른 사람도 듣기 좋은 것이죠. 이런 듣기 좋은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작곡가의 역량이라고 봐요. poor thing 이 부분도 미라니 파트 같은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포인트 지점이 임팩트를 충분히 주지 못할 경우 그 역효과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임팩트를 줄 거면 제대로 귀에 꽂히게 주어야 합니다. 가사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그녀를 탐하던 판사, 하루가 멀다 하고 꽃을 보냈지만 바보 같은 그 여자,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불쌍한 바보. 하지만 비극은 시작이었을 뿐 하루는 비들이 그녀를 찾아왔죠. 불쌍한 여자, 불쌍한 여자. 판사가 잘못을 뉘우친다며 고통을 안겨줘서 미안하다며 집으로 찾아오라고 꼬드겼죠. 불쌍한 여자, 불쌍한 여자. 자, 가면 무도에서 스위니 토드의 아내는 판사가 건네는 술을 판사가 회개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별 생각 없이 쓰러집니다. 판사는 술에 약을 탄 거예요. 계획범죄이죠. 판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위니 토드의 아내를 강간합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가면 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어요. 그걸 빤히 그냥 보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던 스위니 토드는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러빗 부인에게 묻죠. 아무도 안 말렸다고? 이 질문을 듣고 러빗 부인은 직감적으로 벤자민 바커가 스위니 토드란 걸 알게 되죠. 루시는 어딨어? 내 아내는 어딨지? 독약을 먹었어요. 시장에서 구한 비솔한 덕국물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가 당신 딸을 데려갔어요. 터핀 판사는 아내를 강간하고 딸마저 후견인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감금합니다. 15년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옥에서 살았어. 처자식을 다시 만날 순간을 꿈꾸며.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후의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 터핀 판사란 사람이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만 하는 판사란 사람이 음욕에 눈이 멀어서 생사람을 15년간이나 해외로 추방하고 그 사람의 아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해서 결국 독국물을 마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딸마저 자기 집에 평생 가둬놓고 키웁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딸도 물론 없지만 이게 사람인가 묻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제가 스위니 토드였더라도 복수를 다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판사가 그 모양인데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판사를 고발한들 어느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스위니 토드는 아마 이때부터 무차별 살인을 계획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발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로 말이죠. 이 지점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빗 부인이 말하죠. 고생이 많았겠군요, 바커 씨. 아니, 바커가 아니야. 그는 죽었어. 이젠 토드야. 스위니 토드. 복수의 화신이지.
자, 영화란 은유라고 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최하층민이 세상과 권력에게 할 수 있는 건 복수밖에 없습니다. 스위니 토드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죠. 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기 삶도 다 날렸죠. 그런 복수밖에 없죠.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사적 복수에 매달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간을 집단적으로 감상하고 히덕거리며 즐기고 있으니까 스위니 토드는 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로 다짐한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과 무차별 테러가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자살은 타살이듯이 모든 범죄 역시 사회가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 살만했더라면 평범하게 남들처럼 무난하게 살아도 어떤 억울함이나 억한 심정이 없었더라면 범죄는 일어날 여지가 없겠죠. 왜 굳이 감방에 갇힐 걸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를까요?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을 제대로 보장만 해준다면 단언컨대 범죄율이 지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로 떨어질 것입니다. 스위니 토드의 복수를 보면서 아무도 스위니 토드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너무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대와 그 판사와 그 사람들, 가해자들을 욕할 수 있을 뿐이죠.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스위니 토드의 복수극을 보면서 우리는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라도 복수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러비 부인은 2층에 숨겨놓은 은으로 도금된 나이프를 스위니 토드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다른 넘버 My Friends가 나옵니다. 스위니 토드는 면도칼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살인을 계획하고 꿈꾸죠. 나의 친구여, 찬란히 빛나는구나. 이 영롱한 빛을 봐. 빛을 머금고 미소 짓는 모습을. 나의 친구여, 나의 충직한 친구여. 내게 말을 하렴. 속삭여봐. 내가 들어줄게. 그래 알아. 오랜 세월 어둠 속에 갇혀 있었구나. 나처럼. 친구여. 이제 나 돌아왔으니 집에서 날 기다리는 너에게로 우리 다시 하나가 됐으니 놀라운 일들이 우릴 기다려. 그대 나의 친구여. 자, 이 지점부터 놀라운 음악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돌림 노래처럼 스위니 토드가 부르는 중간중간에 러비 부인이 자신의 말을 토드에게 전해요. 토드는 복수에 온전히 미쳐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러비 부인은 토드에게 이성으로 반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러비 부인은 토드만 바라보고 토드는 칼만 보고 있는 이 시퀀스도 서로의 절실한 마음을 잘 표현한 명장면입니다. 그대 나의 친구여. 나도 친구예요. 내가 잡아줄게. 그걸 알아줘요. 탄식을 멈추고 내 온기를 느끼렴. 따뜻한 당신 품. 친구여, 돌아왔군요. 나의 영리한 친구여. 옛날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러비 부인은 유부남이었던 토드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러비 부인은 현재 과부가 된 상황입니다. 러비 부인은 남편이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홀로 된 입장에서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마침 토드가 구원자처럼 나타났고 마침 토드의 아내가 죽었으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감정의 이유, 욕망의 이유, 복수의 이유가 모두 선명합니다. 그래서 극중 인물들에게 더욱 몰입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개가 갸우뚱하는 지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 영화의 미덕이자 장점입니다. 스위니 토드는 창문을 향해 면도칼을 겨누며 마침내 내 팔이 완벽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와 함께 창문 밖으로 카메라는 쭉 빠지며 웅장한 음악과 함께 런던 도시 전경이 펼쳐져요. 뭔가 주인공이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다짐을 할 때 꼭 나오는 연출이죠. 팀 버튼은 이런 시각적 연출을 곳곳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합니다. 역시 시각의 천재답습니다. 한편
아까 항구에서 헤어졌던 안소니는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책을 봐요. 창가에 앉은 스위니 토드의 딸 조안나는 이제 성장하여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넘버 그린 핀치 앤드 린넷 버드를 조안나가 부릅니다. 방울새 나이팅게일 검은새야 어떻게 노래를 하니 새장에 갇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니 날지를 못하는데 푸르른 하늘이 너를 부르잖니 창살 너머로 하루 종일 갇혀있으니 떨어지는 비 빛나는 별에 화나지 않니 어떻게 노래할 수 있니 어떻게 부르니 조안나가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고 첫눈에 안소니는 바랍니다. 사랑에 빠지죠. 조안나의 목소리는 그 나이팅게일 새 같아요. 새가 노래한다면 저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보고 조안나를 캐스팅한 게 분명합니다. 새처럼 고음에 가늘게 흔들리는 목소리라서 마치 새가 쥐저기는 느낌이 나는 보이스입니다. 탁월한 캐스팅 이미 분명하죠. 이처럼 팀 버튼은 적재적소에 딱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인물들을 잘 캐스팅합니다. 조안나 역의 제인 와이즈너 뿐만 아니라 스위니 토드 역의 조니 뎁도 목소리가 잘 어울리고 러빗브잇 역의 헬레나 보넴 카터도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안소니 역의 제이미 캠벨 바우어도 정말 안소니라면 저런 목소리겠다 싶어요. 뮤지컬은 그 어떤 영화 장르보다 목소리의 어울림이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계속 보면 내 세상은 화려하지만 어두워 여기선 종달새도 노래하질 못해 갇혀있는 슬픔에 목소리를 잃었으니 어떻게 적응하는지 가르쳐주렴 방울새 나이팅게일 검은새야 어떻게 노래하는지 알려주렴 하늘을 날 수 없어도 노래를 부르게. 여기서도 음은 희망차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가사는 한없이 슬픕니다. 이 노래 가사는 세상에 갇힌 새에 빗대어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여 시적으로 느껴집니다. 노래하는 조안나를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터핀 판사가 몰래 염탐하죠. 터핀 판사는 온갖 태폐적인 취향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인간 말종 종합 세트라 할 만합니다. 조안나는 창밖에 안소니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한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저는 한편으론 제 처지가 떠올라서 안쓰럽게 또 씁쓸해지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듯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그렇게 쉽게 빠지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랑을 아직도 못 만났는가 하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첫눈에 반하고 상대도 첫눈에 반하는 둘이 바라는 거죠.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사랑의 순간을 저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면 사랑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1초 만에 오는 것 말이죠. 살면서 남녀 주인공이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는 영화를 많이 보며 설레었는데 실제 삶은 영화와 다른가 봅니다. 자, 갑자기 음악 분위기가 구슬프게 바뀌며 거린 노파가 울부짖습니다. 불쌍한 여자한테 적선하세요. 살갗을 애는 추위가 몰아치는 이 아침에 거린 노파에게 안소니가 얼떨결에 돈을 지어주자 노파는 감사하다고 말하죠. 안소니는 조안나를 보았던 곳이 누구의 집이냐고 노파에게 물어요. 노파는 위대한 터핀 판사님 집이라고 말합니다. 판사가 조안나의 후견인이 되었다고 말해주죠. 그러면서 얼씬대다간 매질을 당할 테니 조심하라고 조언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안소니가 부르는 다음 넘버 조안나가 나옵니다. 그대 슬픔이 느껴져 조안나. 그대 아픔이 느껴져. I feel you 조안나. I feel you. 처음 그대를 본 순간 꿈일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조안나. 그대를 구해내겠어 조안나. 구해내고 말 거야. I still you 조안나. I still you. 이런 식으로 운율을 절묘하게 맞췄죠. I feel you 조안나. I feel you. I still you 조안나.
I still you. 이런 식으로 짧은 곡이지만 첫사랑의 풋풋한 감정을 잘 나타냈습니다. 때마침 문이 열리고 터핀 판사가 안소니 보고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요. 터핀은 안소니에게 술을 건네며 대화하다가 안소니가 선원이라는 걸 듣고 여자 경험이 많은가 묻죠. 안소니가 의아해하자 터핀 판사는 자신의 책장에 꽂힌 음란한 서적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일본의 게이샤, 태국의 매춘부, 그리스의 호모들, 인도의 창녀들 여기 다 있어. 그림으로 설명돼 있지. 사내의 욕정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보고 싶나? 그러자 안소니는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하죠.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터핀 판사가 왜 스위니 토드의 아내에게 음욕을 품었는지, 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토록 대담하게 강간을 실행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터핀은 수시로 음란한 것들을 훔쳐보는 걸 즐겼고 스위니 토드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서 음욕을 느끼며 흥분했을 겁니다. 사건이란 특정 시점에 불쑥 솟아오르는 특이점처럼 보이지만 사건이 일어날 것이란 걸 그 사람의 평상시 습관을 통해 미리 예측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음란한 것을 자주 본다면 강간을 저지를 확률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누군가가 타인과 자주 말썽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내재되어 있겠죠. 현실 세계에서도 이러한데 영화는 개연성이 중요한 장르이므로 평소 어떤 사람의 특징적 모습이 영화에서 묘사된다면 그 모습대로 그 사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하죠. 친절하던 터핀 판사는 안소니의 말을 듣고 급격하게 태세의 변환을 합니다. 안소니 보고 조안나에게 눈독을 들였다고 손가락질하며 추궁하죠. 안소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지만 터핀 판사는 2번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간 태어난 나를 저주하게 만들어주마 라고 말하며 쫓아냅니다. 터핀의 수와 비들은 안소니를 두들겨 패요. 주먹으로 치고 매로 때리죠. 다음엔 예쁘장한 얼굴을 박살낼 거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이때 다시금 아까의 넘버 조안나가 나옵니다. 안소니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절규하며 이 노래를 다시 불러요. 그대를 구해내겠어 조안나. 구해내고 말 거야. I still you 조안나. I still you. 아무리 높은 담도 그대를 숨기진 못해. 나 비록 창밖에 있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 그대 곁에서 그대의 금빛 머릿결에 머무네. 그대 슬픔이 느껴져 조안나. 두고 봐. 구해내고 말 거야. 그 순간까지 내 마음 그대 곁에 두고 가겠어. 자, 같은 내용의 가사가 집에 들어가기 전과 후 이렇게 2번 반복되는데 처음에 집 앞에서 서성거릴 때는 첫사랑의 풋풋한 마음과 호기로움으로 가볍게 구해낼 거라고 했다면 안소니는 두들겨 맞고 나온 다음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치 자기 삶의 목표가 조안나를 구해내리란 것처럼 결의에 차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걸 부르는 거예요. 터핀 판사를 대면해보고 그의 인성을 직면해보니까 조안나가 정말 불쌍하게 느껴진 것이죠. 자, 영화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말하게 하라는 금언에 잘 들어맞는 명장면입니다. 이 넘버원은 안소니와 조안나 두 사람의 사랑과 안소니가 목숨 걸고 조안나를 구출해야만 하는 명분을 관객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게 설득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스위니 토드는 이렇듯 인물들의 모든 상황이 납득과 공감이 되게끔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미 많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공연을 통해 왜 이 인물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사태를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이렇게 명료하게 행동의 이유, 결심의 이유, 사랑의 이유를 설득해내는 영화적 경험만으로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한편 스위니 토드와 러빗 부인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장터로 걸어가요. 러빗 부인은 최고의 이발사라고 누군가를 극찬하죠.
토드는 비장한 표정입니다. 때마침 비드를 발견한 토드는 허리춤에 면도칼에 손을 대고 돌진하려 하지만 러비 부인이 가로막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 지점에서 갑자기 연단 위에서 꼬마아이 토비가 등장하며 다음 넘버 피렐리스 미라클 엘릭서를 부릅니다. 토비는 북을 통통통통 두드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신사숙녀 여러분, 여길 잠깐 봐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움큼 빠져있는 머리카락에 근심 걱정이 태산? 그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이에요. 탈모 걱정 이젠 뚝. 기적의 명약을 소개에 올립죠. 시체머리도 자라게 만드는 확실한 효능. 제가 증거죠. 토비는 모자를 휙 벗으며 풍성한 금발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깔깔 웃으며 자지러지지요. 여기서 토비는 신나는 빠른 템포의 뮤지컬 분위기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순간도 놓쳐선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이 짧은 순간에 호갱들을 혹하게 만들어 탈모약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렐리가 만든 기적의 명약 일단 믿고 써봐요. 절대 후회는 않죠. 순식간에 자랐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기적의 약이죠. 한 병 드릴까요? 값은 단돈 1페니. 자, 이거 영어 가사로 보면 T was Pirelli's miracle elixir. That's what did the trick, sir? True, sir, true. What it kicked, sir? Did it in a tick, sir? Just like an elixir ought to do. 그냥 읽기만 해도 그게 운율이 느껴지죠. 운율이 느껴지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Trick, sir, true, sir, true. What it kicked, sir? Did it a tick, sir? Just like an elixir. 이런 식으로 가요. 토비는 대머리 아저씨의 머리에 탈모약을 바릅니다. 특히 이 노래는 영어의 운율을 상당히 잘 겹쳐요. 랩처럼 리듬감이 느껴져요. 정말 작사를 잘했어요. 놀라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피렐리의 명약 무성하게 자라요. 탁월한 효과 제가 보장해요. 머리에 바르고 딱 1분만 문질러. 그럼 머리카락이 쓱쓱쓱. Does Pirellis stimulate the growth, sir? You can have my oath, sir. Tis unique, love a minute, stimulating in it. Soon you will have to sing it once a week. 이런 식으로. 잘 맞췄죠, 운율을. 놀랍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속에 섞여있던 스위니 토드가 갑자기 노래에 끼어듭니다. 러비 부인도 메들리로 토드와 주고받으며 노래를 하죠. 이게 무슨 악취지? 근처에 하수구가? 하수구가 틀림없어. 무슨 냄새죠? 이걸 지켜보던 토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스위니 토드는 약이 아니라 오줌이라고 비아냥거리죠. 사람들이 동요하며 비웃자 무대 뒤에 숨어있던 피렐리가 등장합니다.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처럼 생겼어요. 키가 멀대처럼 큰 피렐리는 다음 넘버 더 컨테스트를 부릅니다. 난 아돌포 피렐리, 이발사들의 왕. 여러분 안녕, 내 키스를 받아요. 감히 이 위대한 피렐리가 만든 기적의 명약을 오줌이라니.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돌포 피렐리, king of the barbers, the barber of kings. 그래서 그런 피렐리의 창법이 마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떠오르게 해요. 대놓고 오마주하고 패러디한 거죠. 피렐리도 마침 이발사인데 피렐리를 희화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노래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실제 극중 피렐리의 역할도 가짜 탈모약을 팔아먹으려다가 걸려서 풍자의 대상이 되죠. 피렐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란 설정으로 나와서 더더욱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떠오릅니다. 스위니 토드는 피렐리가 오줌과 잉크를 섞어서 탈모약을 만들었고 이발사들의 왕도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면도 시합을 제안합니다. 피렐리보다 토드 자신이 10배는 빨리 깎는다고 말해요. 시합을 받아들이든지 사기꾼인 걸 인정하든지 하라고 말하죠. 피렐리는 이 시합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피렐리는 자신의 보라색 망토를 요란하게 빙빙 돌리면서 토비에게 건네요. 스위니 토드는 대중 속에 있던 비들에게 심판을 봐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발사가 각각 두 사람의 지원자의 면도를 합니다.
신중하게 면도를 하는 토드와 달리 피렐리는 자신만만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면도를 하죠. 뽐내기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개그 포인트이기도 해요. 면도의 시작은 면도 크림 만들기. 모두 잘 보시길. 교황님을 면도한 이발사의 솜씨를. 스위니인지 머시기인지 똑바로 들어 난 거물들만 모셔 교황님 같은. Now, 시뇨리. We mix the leather, but first you gather. Around 시뇨리, you looking a man who have had a glory. 뭐 이런 식으로 to shave the pope.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운율이 잘 맞죠. 토비가 교황이 말끔하게 면도한 그림을 펼쳐 보이자 사람들은 일제히 웃습니다. 깔끔한 면도, 깔끔한 이발, 기술이 필요해, 재능이 필요해. 한 번 실수에 살점이 팍, 두 번 실수에 입술이 뚝, 얼굴털이든 다리털이든 제대로 밀려면 열정은 필수. 빠르다고 다가 아니야. 절제된 용기와 넘치는 자신감, 면도를 하고 수염 다듬고 실크처럼 부드럽게 만들려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야만 하지. 신의 선물. 기술이 필요해, 두뇌가 필요해.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필요해. 빠른 손놀림과 품위가 필요해. 이 가사가 진짜 절묘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To shave the face, to cut the hair, require the grace, require the flair. For if you sleep, you nick the skin, you clip the chin, you rip the lip a bit, beyond a repair. To shave the face, or even a part, without it a smart, require the heart, not just the flesh. It take a panache, it take the passion for the art, to shave the face, to trim the beard, to make the bristle clean like a whistle. This is from early infancy, the talent given to me by God. It take all the skill, it take all the brains, it take all the will. To take all the pains, it take all the peace, it take all the grace. 이런 식으로 가요. 여유를 부리던, 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여유를 부리던 피렐리는 결국 지고 맙니다. 시합에서 져서 망신당하고 스위니 토드에게 오페니도 빼앗긴 피렐리는 화풀이로 토니를 두들겨 패며 자신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자,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적 요소도 갖고 있어요. 피렐리로 보고 있노라면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특히 잘 보여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죠. 실력도 없으면서 이발사의 왕이라고 자처한다든지 오줌과 잉크를 섞은 냄새나는 액체를 탈모 약으로 판다든지 하는 장면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피렐리 같은 자들은 오직 자기 인기와 자기 명예, 자기 돈만이 중요하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부려먹고 이용하고 대중을 위하는 척하지만 대중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스위니 토드는 비들에게 다가가서 찾아주시면 돈 한 푼 안 받고 면도를 해주겠노라고 제안하죠. 비들은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집니다. 한편 울면서 창밖을 보던 조안나는 안소니를 발견하고 집 열쇠를 던져줘요. 이걸 나중에 열고 자기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장면을 벽의 구멍으로 훔쳐보던 터핀 판사는 알아버리죠. 자, 스위니 토드의 2층 이발소에 낡은 가구 몇 개가 채워졌습니다. 개장 준비를 마친 거죠. 이때 첫 손님으로 피렐리가 찾아옵니다. 피렐리는 스위니 토드가 벤자민 바커라는 걸 알아보고 수입의 절반을 자기에게 달라고 협박해요. 피렐리는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비들에게 전부 일러 바칠 거라고 웃으며 말하죠. 음악은 격정적으로 치닫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스위니 토드는 끓어오르는 찻주전자를 들고 정신없이 피렐리를 내리칩니다. 피렐리는 피 흘리며 쓰러지죠. 1층에서 대기하던 피렐리의 조수 토비는 주인님이 약속에 늦겠다고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갑니다. 관객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라도 스위니 토드의 살인이 걸릴까봐 조마조마하죠. 자, 바로 여기서 스릴러적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이 영화는 이런 스릴러 장르가 주는 긴장감이란 재미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긴장감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자, 긴장감은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긴장감은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낸다. 지금 상황을 보면 스위니 토드가 살인한 것을 피렐리의 조수 토비는 모르죠. 토비가 이걸 알게 되면, 즉 피렐리가 살인당한 걸 목격하면 모든 일이 틀어지리란 걸 관객은 알고 있습니다. 토비를 최대한 1층에서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러빗 부인은 걸릴까봐 조마조마하죠. 즉 살인을 스위니 토드와 러빗 부인은 알고 있고 토비는 모른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로 인해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관객들도 스위니 토드와 같은 살인의 공범자가 되어 관객도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요. 토비는 피렐리를 보기 위해 다급히 계단을 오르는데 이 지점에서 관객은 정보를 몰라요. 즉 피렐리의 시체가 그대로 그것에 누워있을지 아니면 치워졌을지 모르죠. 이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즉 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릴러,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토비가 문을 열자 2층 문을 열어요. 여유롭게 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는 스위니 토드가 보입니다. 어느새 방은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고요. 관객들은 안심하죠. 피렐리가 먼저 갔다고 스위니 토드가 말해주지만 토비는 여기서 기다릴래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필 토비가 기댄 캐비닛 같은 상자 밖으로 피렐리의 손이 삐져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정보 격차가 발생하죠. 토드는 이 장면을 눈이 동그래져서 보고 있고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겠죠. 토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겠다고 우깁니다. 관객들은 토드가 혹시라도 걸릴까봐 혹은 토드가 아이를 죽일까봐 조마조마하죠. 토드는 천천히 토비에게 다가갑니다. 피렐리의 손이 조금씩 움직여요. 토드는 1층에 내려가서 파이를 좀 더 먹지 그러니 라고 토비를 설득하지만 아이는 안 내려가죠. 그러면 토드는 아이에게 술을 마셔도 된다고 허락하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려갑니다. 모든 긴장감이 일제히 해소되는 것이죠. 자, 피렐리는 겨우 상자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스위니 토드는 그런 피렐리의 목을 면도칼로 그어요. 피렐리의 목에서는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오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져요. 대놓고 보라는 거죠. 온통 회색 빛깔의 배경에 회색 인물들 사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니까 색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관객들은 이러한 살인을 목격하면서 어떤 카타르시스, 즉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영화는 체험이자 경험의 매체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법적인 이유와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죽이고 싶은 사람은 종종 존재하는 법이죠.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해코지할 경우에는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때 스위니 토드가 사람들을 깔끔하게 또 쉽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 어떤 쾌감마저 느껴져요. 팀 버튼은 자신이 보고 싶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영화를 만든다고 언젠가 제가 말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스위니 토드의 목을 긋는 면도칼 살인 장면이 이토록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이죠. 팀 버튼은 깔끔하게 처리되는 목에서 피를 뿜는 살인 장면을 미학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영화적 표현이며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보고 누군가는 변태적이다,
잔인하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영화라서 더욱 안전하게 살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이유, 소설에서 살인 장면을 즐기는 이유는 뭘까요? 영화를 보는 이유, 영화에서 살인 장면을 즐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겁니다. 그것은 가짜 상황을 진짜처럼 느끼며 대리 만족하기 위한 심리적 만족을 즐기는 행위일 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스위니 토드의 첫 번째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우니 이제부터 그의 살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죠? 한편 법정에 장면이 나옵니다. 터핀 판사는 범죄자에게 선고해요. 이번이 두 번째군. 전에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어. 자비를 베풀고픈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너의 계속된 범죄는 신과 인류에 대한 모독이기에 교수형을 선고하는 바이다. 신의 은총을. 선고가 마치자 범죄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비치는데 10살 정도 된 어린아이예요. 터피는 이 아이에게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다고 교수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장면에서도 터핀의 피도 눈물도 없는 성격이 잘 묘사되죠. 어린아이는 펑펑 웁니다. 이제 밖에 나와서 걸으면서 대화해요. 비들이 감사합니다 판사님, 현명한 판결이셨어요 라고 아부하죠. 터핀 판사는 범인이 맞나? 라고 묻죠. 비들은 그건 안 중요합니다. 다른 나쁜 짓 했겠죠? 라고 말하죠. 터핀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신도 모르게 자기 얘기를 한 거죠. 자, 터핀은 말합니다. 알려줄 소식이 있네.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조안나와 결혼하기로 했네. 그런데 터핀은 의아해하며 조안나가 꺼리는 눈치라고 비들에게 말합니다. 비들은 지금 판사님 복장이나 수염 때문에 그렇다고 자신이 잘 아는 이발사에게 가자고 해요. 마침내 터핀 판사와 스위니 토드는 만납니다. 그것도 스위니 토드의 2층 이발소에서 단 둘이 말이죠. 토드는 판사를 살인할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도 스릴러적 긴장감이 발생합니다. 토드는 판사를 살인할 의도를 갖고 있고 판사는 이걸 모릅니다. 관객은 이걸 보며 조마조마하죠. 판사는 오직 조안나에게 잘 보일 생각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 판사는 사랑 노래를 하고 토드는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프리티 워먼이란 넘버예요. 토드가 부르죠. 판사님이 지핀 사랑의 불길이 제게도 번졌죠. 터핀이 사랑에 빠지면 피는 솟구치고 심장은 두방망이질. 사랑을 얻는다면 뭘 더 바라겠나. 자, 터핀은 기분이 좋아서 밤밤밤밤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토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터핀의 턱에 면도 크림을 바르면서 휘파람을 붑니다. 터핀 판사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면도 크림을 다 바른 토드는 면도칼을 보며 아까 초반에 불렀던 이 영화의 대표 넘버 에피파니를 다시 부릅니다. 지금이다 나의 친구여. 내일을 해야 할 시간. 천천히 이 순간을 즐겨. 복수를 서두르다 망치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일어나 결혼식에 자네도 부르지 라고 노래를 불러요. 토드는 판사를 다시 앉히면서 판사님이라 하죠. 토드가 그 행운의 아가씨가 누구냐고 묻자 판사는 후견인이 돼준 아이라고 말하며 싱싱한 장미처럼 예쁘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위니 토드는 엄마처럼요? 라고 묻죠. 판사가 지금 뭘 했나 묻지만 토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갑니다. 자, 이 시퀀스는 대화의 묘미를 잘 살려낸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사는 딸과 결혼식을 한다고 들떠있고 토드는 이 판사를 죽이기 위해 들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의 대화는, 즉 노래는 서로의 욕망으로 엇갈리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프리티 워먼이란 넘버는 한없이 아름다운 사랑 고백 노래처럼 들려요.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찌르고 베는 복수의 면도칼이 숨어 있죠. 스위니 토드가 하얗게 된 터핀 판사의 얼굴을 면도하는 장면은 관능적이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은 사랑 노래를 주고받으며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켜요. 스위니 토드는 딸과 아내를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고 판사는 자기가 결혼할 딸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프리티 워먼, 프리티 워먼. 예쁜 여자, 예쁜 여자를 연신 부르다가 분위기는 고조되고 마침내 스위니 토드가 판사의 목을 면도칼로 그으려는 순간 문을 열고 나타난 안소니는 오늘 밤 조안나와 도망갈 거예요 라고 말해버리죠. 터핀 판사는 흥분하며 둘이 한 통속이었다고 말하며 나가버리고 토드는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러빗 부인이 2층으로 올라오자 스위니 토드는 놓쳤다면서 다시 여기를 안 올 거라고 말합니다. 판사가 말이죠. 그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러빗 부인은 어떻게든 토드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토드는 점점 화가 납니다. 음악은 점점 고조되고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어떤 액션이나 화면의 장난 없이 오로지 인물들이 처한 상황만으로, 오로지 연기만으로 감정을 극도로 고조시킨다는 거예요. 스위니 토드는 판사를 놓친 마음에 격분해서 초반부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합니다. 크고 시커먼 구멍이 있어. 쓰레기같이 더러운 인간들. 추악한 벌레들이 우글대는 곳. 하지만 더는 안 돼. 전부 다 죽여야 돼. 이유를 말해주지. 러빗 부인.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 안주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 나를 봐. 당신을 봐. 세상 사람들 모두 죽어 마땅해. 당신, 러빗 부인, 그리고 나. 우리처럼 사악한 인간들에게 죽음은 구원. 전부 다 죽어야 해. 다신 조안나를 못 보겠지. 다신 내 딸을 알아보지 못하겠지. 끝났어. 스위니 토드는 밖으로 나가서 고객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요. 좋습니다. 선생님 면도할래요? 정다운 이웃 스위니한테 오세요. 선생님도 무덤에 잘 오셨소. 복수하고 말겠어. 구원받고 말겠어. 스위니가 기다려요. 인간 말종들을. 1명, 아니 10명, 100명도 내 복수를 막을 순 없어. 네 놈을 죽이겠다. 음흉하게 미소 짓는 놈의 목을 따겠어. 그러자면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아내는 한 줌의 죄가 됐고 2번 다시 딸을 못 보겠지만 복수가 나를 기다려. 나 이렇게 살아있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연쇄 살인을 꿈꾸는 거죠. 이렇게 노래가 끝나고 러빗 부인은 시체는 어떡하죠? 라고 묻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이 둘은 술을 마십니다. 시체를 날이 어두워지면 인적이 드문 곳에 묻자고 스위니 토드는 말합니다. 그런데 창밖을 무심결에 내다보던 러빗 부인의 눈에 경쟁 파이 가게가 보여요. 여기서 A Little Priest란 넘버가 시작되죠. 신나는 왈츠풍의 노래입니다. 러빗 부인이 노래해요. 근데 좀 아깝네요. 큰 낭비라고요. 그 사람 제법 살이 올랐던데. 좋은 재료잖아요. 들킬 염려도 없죠. 가게는 팔이 날리고 빚은 점점 늘어가. 하늘이 준 특별한 선물이라 생각해요. 너무 아까워. 고깃값이 금값인데 알겠어요? When you get it, if you get it, good, you got it. 알았군요. 무늬파이 가게를 봐요. 고양이 고기 덕에 손님이 바글바글. 고양이 한 마리에 끽해야 6에서 7인분쯤? 맛도 훨씬 낫죠. 이 노래를 듣던 스위니 토드도 맞장구를 칩니다. 기발한 생각이군. 실용적이고 독창적이야. 지금까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면도 손님들 앞으로 늘겠죠? 둘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돈 벌고 시체 없애고 일석이조군. 죽어야 할 사람들 세상에 넘쳐나. 두 사람은 창밖을 보면서 누굴 죽일지 대상을 물색합니다. 누구요? 토드씨. 어떤 사람들? What, Mr. Todd? What, Mr. Todd? What is that sound?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해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잖아. 지당하신 말씀. 토드씨 다 오라요. Yes, yes, Mr. Todd. Yes, Mr. Todd. Yes, all around. 이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우리라고 하지 말란 법 없잖아. 이 끔찍한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끔찍한 방법을 써야겠지.
러빗 부인은 창밖에 보이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지명하며 고기가 맛있을 거라고 토드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블랙 코미디적 풍자가 절정에 달하는 지점이죠. 신부는 몸을 함부로 안 굴려 아주 신선하다고 말합니다. 비계가 많다고 하자 엉덩이만 많다고 하죠. 스위니 토드가 시인 파인 없냐고 묻자 시인은 예민하고 따분해 맛이 별로라고 답합니다. 러빗 부인이 변호사도 괜찮다고 하자 토드는 비싸잖아 라고 답하고 자주 먹을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은 사치해요 라고 러빗은 말하죠. 육질 좋은 건 토드가 묻자 애국심이 넘친다면 영국 해군 어때요? 라고 러빗은 제안하죠. Well then, if you are British and loyal, you might enjoy Royal Marine. 육질이 끝내주죠. 짠내는 좀 나겠지만. 지금 뭘 굽는 건 땅 부자? Is that square on the fire? 아니요, 자세히 봐요. 야채의 장수죠. Mercy no sir. Look closer. You will notice it's closer. 클로저와 글로서가 이렇게 대응하죠. 스쿼어, 파이어 이렇게. 덩치가 큰 거 신부님 같아. Looks thicker, more like thicker. 아니요, 야채 장수예요. 녹색이잖아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무덤 줄어드니 땅이 늘어나고 윗놈이 아랫놈을 잡아먹어왔지. 각양각색의 손님, 맛은 천차만별.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랫놈이 윗놈을 잡아먹게 됐으니. 이후에도 노래 가사가 더 이어지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세한 건 직접 영화를 보시면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시간 관계상 무리가 따르네요. 여기까지가 뮤지컬에서 1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2막까지 있거든요. 딱 절반 온 거죠. 스위니 토드가 연쇄살인을 결심하고 러빗 부인이 이를 받아서 시체들을 파이에 넣을 고기로 만들 결심을 하는 장면까지가 1막입니다. 1시간 50분 정도의 러닝타임에서 이제 1시간 11분 정도 시점까지 왔어요.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니의 계획을 알아버린 터핀 판사는 조안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립니다. 한편 스위니 토드의 이발소에는 손님들이 몰려오죠. 스위니 토드가 손님의 목을 긋고 피가 솟구치는 모습이 다양하게 연출됩니다. 시체가 된 손님은 특수 제작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1층에 있는 바닥에 푹푹 떨어져요. 그러면 그 시체를 러빗 부인이 끌어다가 고기를 으깨서 파이를 만듭니다. 이 모든 걸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아까 그 이상한 구걸하던 노파는 지옥의 냄새가 난다고, 마녀가 나타났다고,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악말하고 노래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특히 남자들이라면 면도의 경험을 떠올리실 거예요. 저는 전기 면도기를 써서 면도날에 베일 우려가 적지만 손으로 하는 그 면도를 하는 분들은 면도기에 여러 번 베이셨을 겁니다. 면도날도 어쨌든 칼이니까 날카로운 거죠. 칼로 나의 털을 매일 자르는 행위는 어찌 보면 나의 목을 긋는 자세와 비슷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남에게 맡기면서 자르면서도 그 상황을 호러적으로 상상해 보면 누군가가 가위라는 칼날을 들고 나의 머리카락 대신 목을 자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이처럼 면도라는 행위는 호러적 상상력, 즉 피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이발할 때 목에 두르는 하얀 가운과 턱에 바르는 하얀 면도 크림은 새빨간 피의 색깔과 대조를 이루어 강렬한 자극을 주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조이즘, 사디즘 같은 미학적 자극을 받습니다. 팀 버튼도 이러한 모든 상징들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작업했을 거예요. 인간의 감춰진 욕망을 일부러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것이 영화란 장르의 특징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서 피를 뿜으며 죽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여기겠지만 말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그 살인 장면들을 보고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저런 장면은 나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불쾌해, 이러면 수준 낮은 관객밖에 안 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살인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어떤 효과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살인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영화를 보다가 욕이 나오면 질색하시고 폭력이나 살인 장면이 나와도 질색하십니다. 이렇게 특정 장면이나 욕을 꺼리는 관객들이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 중에 다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한 장면이 나와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누굴 때려도 안 되고, 누굴 죽여도 안 된다. 이런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죠. 교육적으로 나쁘다는 거죠. 따라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잣대를 세워 검열하기 시작하면 많은 영화를 우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한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자기 스스로가 세운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 말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왜 자신이 절대적인 신이 되어서 누군가를 심판하는가 말이죠. 모든 예술은 상징성과 의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영화에 살인이 나오면 살인이 나쁘다고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 살인하는 이유와 목적과 효과를 먼저 물어야겠죠. 스위니 토드의 경우 살인의 이유가 충분히 영화에서 설명이 되었죠. 게다가 이건 블랙 코미디예요. 이런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면 안타깝죠. 예술에서 한계란 없습니다. 금기란 없습니다. 특히 종교나 섹스나 죽음 등에 대해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해요. 그런 것이야말로 열린 사회이며 열린 사회만이 열린 생각, 다양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후진국만이 사람들의 생각을 일일이 검열하죠. 선진국들은 최대한도로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합니다. 어떤 금기를 정하고 어떤 주제를 말하지 못하게 하면 그 자체로 검열이며 폭력이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도덕적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막는 사람들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가르치려 드는 행위이죠. 꼰대가 나쁜 이유는 자기 기준을 남에게까지 들이대어 남도 자기와 같아지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꼰대는 소통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에 열려 있어야 해요.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 저런 장면이 나올까?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도 내 위주로 내가 늘상 해오던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감독과 그 영화의 주인공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깊게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무수히 수정했어요. 성숙이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남의 생각, 남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릇이 넓어지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누구도 품지 못합니다. 집이죠. 집. 나에게 집한 거죠.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철저히 죽인 사람만이 온 세상 모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으며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가 관객들을 스스로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지? 이거 이해하는 거죠. 묻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기 객관화의 기본이고 타인에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직도 다양성을 존중 못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영화로 돌아가서 사람 고기 덕분에 러비파이 가게엔 손님들이 넘칩니다. 피렐리의 조수 토비는 러빗 부인의 조수를 드느라 바쁩니다. 사람 고기 파이는 불티나게 팔려요. 늘상 어둡고 칙칙하던 런던 시내만 비추던 화면이 파랗고 넓은 하늘과 우거진 나무, 풀밭을 비춥니다. 토드와 러빗, 토비 이렇게 세 명의 동업자들은 야외로 소풍을 간 거죠.
토비는 아이답게 저 뒤에서 연을 날리고 있고 그 스위니 토드와 러빗 부인은 돗자리 위에 평화롭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By the sea 라는 넘버가 이때 나와요. 러빗 부인은 토드와 둘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그 미래를 상상합니다. 토드는 판사를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느라 러빗 부인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바닷가 백사장에 둘이 앉아있는 장면, 오두막집에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장면, 바닷가를 거니는 장면, 교회에서 결혼 서약하는 장면이 교차로 나와요. 이건 러빗 부인의 상상인 거죠. 이 영화에서 미장센적으로 가장 화사하고 흐뭇한 시퀀스가 아닐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감도 좋고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예뻐요. 러빗 부인도 힘든 삶을 살았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관객들은 이 둘을 바라보며 한편으론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론 미래가 어떨지 불안해요. 특히나 결말을 알고 이 노래를 보니 러빗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극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스위니 토드는 안소니에게 가발업자로 분장하여 정신병원에서 조안나를 빼오라고 하고 토비에게는 오늘 밤 조안나를 안소니가 빼내어 이리로 이발소로 데려올 테니 여기로 판사님을 모시고 판사님이 오라고 이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요. 한편 토비는 스위니 토드를 의심합니다. 토비는 토드로부터 러빗 부인을 지켜주겠다며 다짐을 해요. 러빗 부인은 그런 토비를 안심시키며 지하 화로, 아까 사람들이 죽어나간 화로로 데려가서 가둬버립니다. 러빗 부인은 토드를 사랑하기에 토비를 없애버릴 결심을 한 거죠. 한편 안소니는 조안나를 빼내어 스위니 토드의 이발소에 잠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자신이 마차를 30분 내로 구해오겠나라고 그러면 여길 뜨자고 말하며 나가버립니다. 홀로 대기하던 조안나는 인기척이 나자 캐비닛 같은 곳에 몸을 숨겨요. 아까 피렐리의 시체가 들어있던 캐비닛이죠. 터핀 판사의 조수 비들은 스위니 토드에게 살해당하고 이를 밖에서 이상하게 지켜보던 노파는 2층 스위니 토드에게 올라와서 비들을 찾아요. 토드에게 노파는 러빗 부인을 조심하라고 무자비한 여자라고 경고해줍니다. 이를 듣던 토드는 노파의 목을 면도칼로 그어서 죽여버려요. 곧이어 터핀 판사가 조안나를 찾아 한밤중에 스위니 토드를 찾아옵니다. 드디어 터핀을 죽일 기회를 잡은 거죠. 조안나가 아래층에 있다면서 먼저 면도를 하자고 토드는 제안합니다. 아까 나왔던 넘버인 프리티 워먼을 두 사람은 부르며 분위기가 고조돼요. 스위니 토드는 자신이 벤자민 바커라고 밝히면서 터핀 판사의 목을 그냥 긋는 게 아니라 이번엔 여러 번이 쿡쿡 찍어가지고 찔러서 죽입니다. 피가 사방으로 치솟으며 튀어요. 토드의 얼굴도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이로써 스위니 토드의 복수는 완결되었습니다. 캐비닛에 숨어있던 조안나를 발견한 스위니 토드는 조안나마저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아래층에서 들리는 러빗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내려갑니다. 아직 터핀 판사가 온전히 죽지 않았던 거죠. 러빗 부인은 터핀을 죽입니다. 자, 이제 스위니 토드는 지하로 내려가서 아까 자기가 죽인 노파의 얼굴을 유심히 봐요. 근데 자신의 아내였던 겁니다. 노파는 죽기 직전에 자기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토드는 의아하게 여겼던 거죠. 자, 스위니 토드는 러빗 부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아버려요. 러빗은 거짓말은 안 했다고 말합니다. 독약을 먹었댔지 죽었다고는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러빗은 이 모든 게 스위니 토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약을 마신 토드의 아내는 목숨은 건졌지만 미쳐서 노파가 된 거죠. 러빗 부인은 사랑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자신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를 가만히 듣던 토드는 러빗 부인과 춤을 추다가 사람 파이를 굽던 거대한 용광로에 러빗 부인을 밀어서 러빗 부인은 괴성을 지르며 불 속에 타 죽어버려요. 이제 스위니 토드와 죽은 아내만이 남았습니다.
토드는 죽은 아내를 안고 슬퍼하는데 이때 마침 뒤에서 아까부터 하수구에 숨어있던 토비가 슬그머니 나타나 스위니 토드의 목을 그어 죽입니다. 토드는 피를 흘리며 아내 곁에서 죽죠. 이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흐릅니다. 자, 이보다 비극적인 결말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충격적인 반전과 충격적인 결말이었어요. 한동안 이 여운이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망에 대해, 복수에 대해, 분노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걸작 영화이자 걸작 뮤지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